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1.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 룰루 밀러 지음, 정지인 옮김. 아빠, 이 책은 아빠를 위한 책이에요. 프롤로그.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시리얼을 먹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를테면 사람들이 이메일 마지막에 겨우 키보드 4번 더 누르는 수고를 안 하려고 머리 글자 하나만으로 서명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짜증나게 하는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 혼돈이 그 사람을 집어삼킬 것이다. 혼돈은 부러져 떨어진 나무가지나 질주하는 자동차, 총알 하나를 거느리고 밖에서 치고 들어가 그를 으스러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몸속 세포들과 함께 안에서 박차고 나와 그를 해체해 버릴 수도 있다. 혼돈은 당신의 화초를 썩어 물러지게 하고 당신의 개를 죽이고 당신의 자전거를 녹슬게 할 것이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부식시키고 가장 좋아하는 도시를 무너뜨리고 당신이 간신히 쌓아 올린 모든 성스러운 장소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 혼돈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기의 문제다. 이 세계에서 확실한 단 하나이며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주인이다. 과학자인 나의 아버지는 일찍이 내게 열역학 제2법칙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엔트로피는 증가하기만 할 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말이다. 똑똑한 인간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 똑똑한 인간은 이 진리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1906년 어느 봄날 팔자 수염을 기른 어느 키 큰 미국인이 감히 우리의 주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 여러 방면에서 혼돈과 싸우는 것은 그의 본업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지구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분류학자였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완성되면 모든 동식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질 거라고 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어류로 그는 새로운 종을 찾아 전 지구를 항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그 새로운 종들이 자연에 숨겨진 청사진에 관해 더 많은 걸 알려주는 실마리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조던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치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당대의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종들을 수천 종 낚아올렸고 각각의 종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그 이름을 반짝이는 주석 꼬리표에 펀치로 새기고 에탄올이 담긴 유리단지의 표본과 함께 이름표를 넣었다. 그렇게 자신이 발견한 어류 표본들을 더 높이 쌓아갔다. 1906년 어느 봄날 아침 난데없이 닥친 지진으로 그가 수집한 반짝이는 표본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 전까지는 수백 개의 유리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그의 어류 표본들이 깨진 유리와 넘어진 선반들에 의해 절단되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최악의 피해를 입은 건 이름들이었다. 조심스럽게 유리단지에 넣어둔 주석 이름표들이 온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창세기가 거꾸로 펼쳐진 끔찍한 지진 속에서 그가 꼼꼼하게 이름 붙인 물고기 수천 마리가 다시 수북이 쌓인 미지의 존재들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 코스염을 기른 과학자는 평생의 노고가 자기 발치에서 내장을 쏟아내는 파괴의 잔해 한가운데서 이상한 짓을 했다.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 지진이 전하는 명백한 메시지, 즉 혼돈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는 메시지에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둥지둥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고 많은 무기 중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 들었다. 그는 엄지와 검지로 바늘을 잡고는 바늘귀에 실 한 올을 꿰더니 그 파괴의 잔해에서 그나마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물고기 하나를 겨냥했다. 그리고는 한 번에 유효한 한 동작으로 바늘을 물고기의 목살에 찔러 넣어 이름표를 꿰매 붙였다. 폐허에서 구해낼 수 있는 모든 물고기에 이 작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제는 절대 이름표를 유리단지 안에 어정쩡하게 넣어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각자의 이름을 바로 그 물고기의 피부에 꿰매 붙였다. 목에, 꼬리에, 눈알에 꿰매 붙인 이름들. 이 작은 혁신은 도전적인 소망을 담고 있었다. 이제 그의 작업은 혼돈의 맹공 앞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는, 다음번 혼돈에 공격되는 그의 질서가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을 거라는 도전적인 소망.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혼돈에 반격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당시 나는 20대 초반으로 이제 막 과학기자로 발돋움하던 참이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그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바늘은 분명 지진에 맞서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화재나 홍수, 녹, 그 밖에 그가 고려하지 못한 수천 가지 파괴 방식에 대해서는 어쩐단 말인가. 그가 바늘로 이뤄낸 혁신은 너무 허술하고 너무 근시안적이며 자신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내게 오만에 대한 교훈으로 어류 수직계의 이카루스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게 찾아온 혼돈에 뒤흔들리고 내 손으로 직접 내 인생을 난파시킨 뒤 그 잔해를 다시 이어붙여 보려 시도하고 있을 때 문득 나는 이 분류학자가 궁금해졌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를 끈질김에 관한 것이든 목적에 관한 것이든 계속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든 내가 알아야 할 뭔가를 찾아낸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가당치 않게 커다란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자기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을 때에도 자신을 던지며 계속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악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바보의 표지가 아니라 승리자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하여 유난히 막막한 기분이 들던 어느 겨울 오후 나는 구글 검색창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이름을 입력했고 덥수룩한 팔자 주름을 기른 늙은 백인 남자의 세피아톤 사진과 마주했다. 눈빛이 좀 강경해 보였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경고성 교훈담인가? 아니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범? 나는 궁금해서 마우스를 클릭해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다. 갑자기 양처럼 보이는 소년 시절의 조던이 나타났다. 짙은 곱슬머리가 흘러내리고 귀가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었다. 보트 위에 똑바로 서 있는 젊은이의 모습도 있었다. 어깨가 넓어졌고 거의 관능적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된 그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털복숭이 하얀 개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가 쓴 논문과 책들이 있는 링크도 보였다. 어류 수집 안내서, 한국과 사모아,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나마의 어류에 관한 분류학 연구, 심지어 절망과 음주와 유머와 진실에 관한 에세이도 있었다. 그는 또 어린이 책도 썼고 풍자와 시도 썼다. 하지만 타인의 삶에서 안내를 받고 싶어하는 길 잃은 저널리스트에게는 한 남자의 나날들이라는 절판된 회고록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좋았다. 제목에서 말하는 그 남자의 나날들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얼마나 꽉꽉 들어차 있는지 두 권으로 나눠서 내야 할 정도였다. 절판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책이었지만 다행히 어느 중고책 거래자가 그 책을 갖고 있는 걸 발견했고 그에게 27.99달러를 지불하고 그 책을 넘겨받았다. 도착한 배송 꾸러미는 따뜻하고 뭔가 마법에 걸린 물건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그 안에 보물지도라도 담겨있는 것처럼. 스테이크 나이프로 포장 테이프를 자르니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희미한 빛을 내는 올리브색 책 2권이 나왔다. 나는 큰 주전자 가득 커피를 만들어 1권을 무릎에 올리고 소파에 앉았다. 이로써 혼돈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파헤칠 모든 채비가 끝났다. 1. 별의 머리를 담근 소년. 데이비드 조던은 뉴욕주 북부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1851년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시간에 태어났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별에 그토록 몰두하게 된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자신의 소년기에 관해 이렇게 썼다. 가을 저녁 옥수수 껍질을 벗기던 중 천체의 이름과 의미에 관해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그는 반짝거리는 별들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었다. 별들이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는 밤하늘은 그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알아내야 할 대상처럼 느껴졌다. 8살쯤 되었을 때
조던은 천문도가 있는 지도책을 손에 넣었고 그 페이지에서 본 것과 머리 위에 보이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밤이면 밤마다 그는 집에서 몰래 빠져나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익히려 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밤하늘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데에는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에 대한 상으로 그는 자신의 가운데 이름으로 스타를 골랐고 남은 평생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달고 다녔다. 천체를 정복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지상으로 관심을 돌렸다. 조던 집안의 땅은 물결지듯 기복이 있는 지형이었고 거기에 나무와 늪지, 농장 건물, 가축들이 모여 있었다. 부모님은 양털 깎는 일, 소를 깨끗이 유지하는 일, 그리고 그의 주특기였던 해진 천을 꿰매 깔개를 만드는 일, 이때 그의 굽힘근 힘줄은 이미 바늘 눌리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등 온갖 잡대한 일거리를 데이비드에게 맡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래도 데이비드는 일하는 틈틈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도 만드는 일은 자기보다 13살이 많고 깊은 갈색 눈을 지닌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의 형 루퍼스에게 도움을 받았다. 루퍼스는 데이비드에게 말을 안정시키려면 긴 목을 어떻게 쓰다듬어 주어야 하는지, 가장 먹음직스러운 블루베리를 찾을 수 있는 덤불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루퍼스가 수수께끼 같은 풍경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을 보면서 데이비드는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루퍼스를 절대적으로 숭배했다고 썼다. 데이비드는 형과 함께 본 모든 것을 담은 상세한 지도를 천천히 그려 나갔다. 자기네 과수원의 지도를 그렸고 나무와 동물은 종별로 표시했다.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의 지도도 그렸다. 교회는 교파별로 표시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땅의 지도를 다 만들자 더 먼 곳으로 눈을 돌렸다. 먼 마을들, 주들, 나라들, 대륙들의 지도를 베껴 그렸고 마침내 지구 구석구석 그의 갈구하는 작은 손가락이 지나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 그때 내가 보인 열성은 어머니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겼다. 라고 그는 썼다. 어머니는 훌다라는 이름의 덩치 큰 여성이었다. 보다 못한 훌다는 어느 날 어린 소년 데이비드의 땀이 배어 꾸깃꾸깃해진 지도 뭉치를 모두 가져가 없애버렸다. 왜 그랬을까?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훌다와 남편 히람이 독실한 청교도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은 절대 큰 소리로 웃는 법이 없었고 매일 아침 태양보다 먼저 밭에 나가는 자신들의 순교자적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미 지도가 존재하는 땅들의 지도를 만든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그들에게는 경거망동이자 하루의 쓸모에 대한 모욕으로 모였을 것이다. 하물며 그들이 고생스레 살고 있는 상황에서 따야 할 사과가 있고 캐야 할 감자가 있으며 바느질해야 할 해진 천들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훌다의 못마땅함은 단순히 그 시대를 반영한 것인지도 모른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강박적으로 자연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유행에서 뒤처진 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발견의 시대가 시작된 건 이미 400년도 더 지난 일이었고 근대 분류학의 아버지 칼 린나이우스, 칼폰 린네가 대작 자연의 체계를 완성하여 모든 생명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청사진으로 제시한 1758년에는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다. 물론 린나이우스의 차트의 오류들이 수두룩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두 가지만 예로 들자면 그는 박쥐를 영장류로 성게를 벌레로 분류했다. 게다가 배들이 항구와 항구 사이를 오가는 일이 더 잦아지면서 한때 사람들을 상점과 술집, 커피하우스로 끌어들이던 이국적인 표본과 지도를 구경하는 일도 점점 시들해졌다. 징계한 물건을 수집해 두던 방에는 먼지가 쌓이고 이제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바로 그 무렵 신성 모독적인 텍스트 하나가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인쇄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1859년 어린 데이비드가 콧잔등에 주름을 잡아가며 별들을 올려다보기 시작하던 바로 그 해에 종의 기원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혹시 훌다가 이 소식을 신문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자연계의 균형이 막 무너질 것임을 눈치챈 것일까? 이유가 무엇이든 홀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데이비드의 구겨진 지도를 주먹 가득 움켜쥔 채 홀다는 아들에게 시간을 쓸 더 중요한 일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착한 소년답게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지도 만들기를 그만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소년답게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말이다. 자신의 죄를 지구 탓으로 돌리려는 건지 데이비드는 이렇게 썼다. 우리 시골집 주변에는 다양한 들꽃이 아주 많았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따금 풀밭에서 벨벳처럼 부드러운 파란 꽃잎이 동그란 공처럼 모여 핀 꽃과 실크처럼 부드러운 주황색 별 모양 꽃들을 꺾어 집으로 가져갔다. 어떤 꽃은 냄새만 맡아보고 바닥에 던져버렸지만 때때로 어떤 꽃은 손가락 사이에 계속 남아있다가 데이비드의 침실까지 따라 들어오곤 했고, 그런 다음 침대 위에 놓인 채 꽃잎의 신비로운 배열 방식으로 데이비드를 자극했다. 그는 그 꽃의 이름과 생명의 나무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리고 꽤 잘 억눌렀다. 사춘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중학교에 들어간 첫날 데이비드는 학교 도서관에서 꽃들에 관한 작은 책 하나를 몰래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자기 방에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자 꽃들로 지저분해진 책상에 앉아 손에는 책자를 들고 어떤 꽃이 어떤 꽃인지 구별하고 그 꽃이 무슨 속이며 무슨 종인지를 밝혀나갔다. 이제 발가락에도 털이 숭숭 나고 목소리는 낮게 깔려 거의 남자가 다 된 데이비드는 때때로 지나가는 길가에 보이는 꽃들의 학명을 들먹이며 해바라기는 헬리안투스 안누우스, 장미는 로사 루비기노사로 탈바꿈했다. 어머니를 도발했다. 마치 이제는 때리거나 구기거나 내다 버려도 자신의 열정을 없앨 수 없다는 듯이. 나는 내가 동정한 다양한 식물의 이름을 그 순서대로 벽에 장식했는데 마침 벽이 흰색이어서 장식하기에 알맞았다. 이런 행동은 아마 그렇게라도 내 의지를 분명히 밝히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썼다. 그는 또 어쩐지 미심쩍어 보이는 사람과도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조슈아 앨런 우드라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그는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식물의 학명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그 노인은 이웃들에게 꿈도 야망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데이비드는 그 농부를 경외했다. 노인이 전원을 누비며 산책할 때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의 묘수를, 그러니까 잎 모양이나 꽃잎수, 향 등으로 식물의 종을 알아내는 방법을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조슈아를 만난 뒤 데이비드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몸이 건조하고 못생긴 꽃들, 민들레, 타락사쿰 오피시날레나 미나리아 제비, 라눈쿨루스 아크리스 같은 이 자연의 청사진에 대한 더 좋은 실마리를 담고 있다고 확신했다. 작은 것들은 아름답진 않아도 단 한 종류의 큰 꽃 백송이보다 내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 미적 관심과 구별되는 과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는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쓰는 일이다.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것들. 여기서 데이비드가 자신에 관한 뭔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일까? 회고록에는 이런 측면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에게 인간 세상은 야박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역사학자이자 데이비드의 전기 작가이기도 한 에드워드 맥널 번즈에 따르면 부모가 데이비드를 기숙학교에 입학시켰을 때 여학생들은 그를 그다지 유망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다. 다른 남학생들은 밤이면 기숙사 건물 위층으로 땔감을 올려보낼 때 쓰는 바구니에 담겨 여자 기숙사로 끌려 올려주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 말이다. 아, 데이비드는 그런 바구니 탑승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성장할수록 외부 세계는 그에게 점점 더 가혹해졌다. 데이비드는 꽁꽁 언 연못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가 자기보다 한참 작은 사내아이와 몸싸움을 한 일에 관해 노래를 부르려 했으나 음악 선생이 그만두라고 말한 일에 관해 16살 때 야구 경기에서 플라이볼을 잡으려 몸을 날렸다가 코뼈가 부러져 경기장에서 끌려나가고 그 코가 자리를 못 잡아 이후 내내 살짝 삐뚤어져 있었던 일에 관해 썼다. 이후 교사로 처음 발령받은 학교에서도 데이비드는 가혹한 일들을 겪어야 했다. 반 학생들은 이웃마을의 말썽꾸러기 사내아이 무리였다. 몇 주 동안 데이비드는 나무 지시봉으로 어느 정도 질서 비슷한 것이나마 유지해보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의 주의를 모으려고 지시봉을 흔들어대고 때로는 그중 가장 말썽이 심한 아이를 지시봉으로 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이들이 아직 반란을 일으키기 전의 일이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믿음직한 지시봉을 낚아채서 불 속에 던져버렸다. 그는 혼자만의 재미에 빠져든 일에 관해서도 썼다. 이를테면 모험소설과 시를 즐겨 읽고 두 손을 맞잡고 그 사이 공간으로 점프하려 시도하느라 기운을 다 빼버린 일들 말이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조차 그는 안전하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11살이던 어느 날 나무 그루터기를 태우는 취향에 딱 맞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누나 루시아가 농장 문으로 들어섰다. 그러더니 데이비드가 회상하기로 살아있는 형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서둘러서 집으로 가야 해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데이비드는 어리둥절했다. 루퍼스가 집에 있을 리 없었다. 열정적인 노예제 폐지론자이던 루퍼스는 얼마 전 북부 연방군에 입대하려고 집을 떠났다. 그러나 루퍼스는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자기 확신의 힘을 시험받기도 전에 훈련소에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그 병은 순식간에 그의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체온을 올리고 피부의 장미 색깔 점들을 빼곡히 돋웠다. 당시에는 원인도 치료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군대 열병이라고 부르던 병이었다. 몇십 년 뒤 그 병이 발진티푸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데이비드가 형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지만 나침반처럼 방향을 잘 찾던 루퍼스의 눈은 힘없이 늘어지고 풀려서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몇 시간 동안 침대 곁에 머무르며 의지로 운명을 움직여 형의 몸에 다시 힘을 불어넣으려 애썼다. 이튿날 아침 루퍼스는 깨어나지 못했다. 형의 때에 이른 죽음 이후 오래도록 이어진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데이비드는 썼다. 밤마다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형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꿈꿨다. 루퍼스가 죽은 이후 데이비드의 일기장은 색채들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들꽃, 고사리, 아이비, 나무딸기 등 이 세계에서 뜯어올 수 있는 자연의 모든 파편을 꼼꼼하게 스케치하려 했던 것 같다. 그림의 기교는 그리 뛰어나지 않았다. 그 그림들은 문질러 번진 연필 얼룩, 잉크 자국, 지우개 자국, 지나치게 열심히 그리려다 흘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그 미숙함 속에는 그의 집착과 필사적인 마음, 자신도 모르는 것들의 형상을 붙잡아두기 위해 근육의 온 힘을 동원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각자의 그림 밑에는 마침내 학명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 잉크가 갑자기 부드럽게 흐르고 글자들은 제법 능숙한 솜씨로 둥근 액을 뻗고 있었다. 캄파눌라 로툰디폴리아, 칼미아 글라우카, 아스트라 갈루스, 카나덴시스. 데이비드는 마침내 그 이름들을 라틴어로 된 승리의 선언이자 통달의 선언을 큰 소리로 발음하게 되었을 때의 감각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 이름들은 내 입술에 얹힌 꿀과 같았다.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괴로운 시기에 수집이 줄 수 있는 달콤한 위안에 관해 연구해왔다. 수십 년간 강박적인 수집가들과 상담해온 심리학자 워너 민스터 버거는 수집, 다루기 어려운 열정에서 수집 습관이 모종의 박탈 혹은 상실 혹은 취약성이 발생한 후 급격히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새롭게 하나를 수집할 때마다 수집가에게는 폭발적인 도취감을 주는 무한한 힘의 환상이 흘러넘친다고 말했다. 그라나다 대학에서 수년간 수집가들을 연구한 프란시스카 로페스 토레시아스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수집에 의해서 고통을 달랜다며 비슷한 현상을 지적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는 강박적인 수집이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민스터 버거가 지적하듯 유일한 위험은 여느 강박과 마찬가지로 수집 습관이 신나는 일에서 파멸적인 일로 바뀌는 어떤 지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데이비드가 자랄수록 어깨가 넓어지고 입술이 도톰해질수록 새로운 표본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렬해졌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을 전혀 찾지 못한 것 같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종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분류학에 대한 논문을 아무리 발표해도 학교에서는 나의 관심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코넬 대학에 들어가 겨우 3년 만에 과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도 직장을 구하는데 애를 먹었다. 대학들은 말쑥하게 타이를 메고 허세와 지시봉으로 강의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교적인 남자들을 찾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더러워져도 아랑곳 없이 조용히 자연 속을 더듬고 다니는 일을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하는 놀이라며 업신여겼다. 데이비드의 인생은 그렇게 계속될 수도 있었다. 꽃들을 수집하려는 필사적인 충동에 이끌리는 채로 세상은 그의 소명에 가치가 있다는 걸 납득하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는 천천히 잎사귀들만 가득한 외로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 갔을지도 모른다. 그가 페니키스 섬에 발을 들이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이 어느 섬의 선지자. 페니키스 섬은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22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길이는 1.5km가 채 되지 않고 내리쬐는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줄 나무도 거의 없는 이 섬은 사슬처럼 이어지는 여러 섬 중에서도 땅꼬마라 불려온 슬프고 외로운 작은 바위섬, 지옥의 전초기지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벌거숭이 해안은 늘 급진적 희망이 찾아드는 장소였다. 1900년대 초에는 자신이 환자들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은 한 의사가 이끄는 나환자촌이었다. 1950년대에는 급감하는 제비갈매기 개체군의 운명을 뒤집겠다는 희망을 품은 동물 연구가들이 새들의 피난처로 바꿔놓았고 1970년대에는 비행 청소년 혹은 불량 청소년 혹은 문제야 명칭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들을 모아 교육하는 학교가 되었다. 어느 해병대 출신 뱃사람이 격리와 육체노동, 축산, 백원조, 공동체 생활, 학교 공부가 다수의 잠재적 살인자들을 자동차 도둑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학교를 세운 것이다. 내가 페니키스 섬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섬은 헤로인 중독자들이 마지막으로 그 약을 끊기 위해 찾는 헤로인 회복 센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시절에 그 외딴 바위섬에서 구원을 찾던 집단은 바로 박물학자들이었다. 데이비드가 파릇파릇한 코넬 대학 졸업생이던 1873년 당대의 가장 유명한 박물학자였던 루이 아가시는 자연과학의 미래에 관해 심각한 근심에 빠져 있었다. 아가시는 고렛나룻을 무성하게 기른 카리스마 넘치는 스위스 출신의 지질학자였고 가장 먼저 빙하기 이론을 지지한 이들 중 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화석과 기반함에 긁힌 자국들을 꼼꼼하게 관찰한 후 자신만의 빙하기 가설을 세웠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을 면밀히 조사하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책이 아니라 자연을 공부하라가 그의 모토였고 학생들을 죽은 동물들과 함께 벽장에 가둬두고 그 대상들이 담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벽장에서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했다. 40대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그는 이 학교에서 겪은 실상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학생들과 흙을 헤집으며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그들을 썩어가는 동물 사체와 함께 벽장에 가둘 수도 없었다. 그저 논문과 시험, 과학책에 인쇄된 믿음들을 끊임없이 반복 암송하는 일뿐이었다. 이런 접근법을 우려스럽게 본 아가씨는 과학은 일반적으로 믿음을 싫어한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1850년이나 되어서도 다수의 존경받는 과학자들이 벼룩과 구더기 같은 것이 먼지 입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자연 발생설을 여전히 믿고 있었고 그보다 몇십 년 전까지도 어떤 물질이 불에 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플로지스톤이라는 마술적 물질이 결정한다고 믿고 있었다. 당시는 사람들이 군대 열병 같은 알 수 없는 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지킬 방법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런 시절이었고 아직 박테리아가 그 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 아가씨는 사람들이 당대의 믿음들에 만족한다면 계속해서 발전이 가로막히고 좌절되고 병든 상태로 남을 거라고 걱정했다. 그건 안 될 일이었다. 거기서 벗어날 방법, 계몽으로 나아갈 방법은 이 세계의 털가죽과 꽃잎과 조약돌들을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더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아가씨는 그러한 병폐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안전한 성역을 요컨대 자연에서 젊은 박물학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관찰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여름 캠프를 꿈꿨다.
그리하여 1873년에 어떤 부유한 토지 소유자가 그러한 대의를 위해 페니키스 섬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아가씨는 냉큼 그 기회를 붙잡았다. 섬의 위치는 이상적이었다. 본토에서 1시간 거리로 접근이 쉬우면서도 자유를 느낄 만큼 충분히 먼 거리였다. 면적도 그랬다. 배회할 만큼은 충분히 컸지만 절대 길 잃은 없을 만큼 작은 섬이었다. 그러면 페니키스 섬에 있는 연구 대상들은 어땠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무가 없는 해변은 세찬 바닷바람을 받는 무성한 바닷풀로 덮여 있었고 그 틈을 보물들이 그러니까 개와 잠자리, 뱀, 생쥐, 귀뚜라미, 물대새, 딱정벌레, 올빼미가 바스락거리며 지나다녔다. 고운 모래가 고여있는 조수 웅덩이에는 달팽이와 해조류, 따개비가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아가씨가 가장 좋아했을 법한 것은 투박한 이빨처럼 섬 곳곳에 박혀 있으며 일부는 높이가 4.5m나 되는 연한 금색의 둥근 바위들로 표면에 새겨진 긁힘 자국은 약 2만 년 전 거대한 빙하가 이동한 방향을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찰싹찰싹 파도로 섬을 쓰다듬어주는 사랑스러운 바다가 있었다. 불가사리, 해파리, 굴, 성게, 가오리, 투국의 멍게, 그리고 물고기, 미끌미끌하고 반짝이며 너무나도 경이로운 물고기들. 이 무한한 풍요를 제공하는 사파이어 빛의 광대한 바다 말이다. 박물학자가 던지는 그물이 텅 빈 채 올라오는 일은 결코 없을 터였다. 자연 자체를 교육의 재료로 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페니키스 섬은 한마디로 금광이었다. 아가씨가 캠프를 짓기 위해 목재를 섬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을 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섬과는 국토의 절반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일리노이주 게일스버그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일자리를 구해 롬바드 칼리지라는 작은 기독교 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조던은 비참했다. 지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립된 느낌이었다. 동료들은 그가 신성 모독적인 빙하기 이론을 가르친다며 비판했고 더욱 괘씸하게도 학생들에게 실험 도구를 다루게 하고 화학 물질을 낭비하게 내버려 둔다고 비난했다. 추운 평지인 일리노이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낸 꽃 피는 골짜기를 그리워했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 어둠 침침한 아침 신문을 펼치자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해변에서 강의하는 자연사 수업 광고였고 강사는 무려 루이 아가씨였다. 나는 데이비드가 마시던 모닝커피가 코로 넘어가는 모습을 그려본다. 하지만 그게 커피였을 가능성은 없다. 그는 자신의 지각 능력에 해가 될까봐 평생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카페인까지 절대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존재한다는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의 코로 넘어간 건 어쩌면 물이나 허브차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 것이다. 그는 최대한 빨리 캠프에 지원했다. 몇 주 뒤 아가씨가 직접 서명한 합격 통지서와 함께 일리노이주를 빠져나갈 티켓이 우편으로 도착했다. 몇 달 뒤인 1873년 7월 8일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매사추세츠주 뉴 베드퍼드의 한 항구에 발을 딛고 생애 처음으로 대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나이 22세 때의 일이다. 서서히 점점 더 많은 수의 남자들과 여자들로 뒤섞인 젊은 박물학자 무리가 부두 위에 있는 그의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찬란한 푸른 빛이었다. 수평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섬으로 그들을 실어다 줄 예인선이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배에서 널판 자를 내리자 젊은 박물학자 50명이 그 위를 걸어 배에 올랐다. 배가 파도 사이로 넘실거리며 나아가는 동안 캠프를 향해 가는 그 젊은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세월 속에 묻혀버렸다. 어쩌면 자기 고향의 동물들에 관한 허풍 섞인 이야기를 주고받았거나 동물계와 식물계와 광물계 중 어느 왕국의 충성을 맹세했는지 서로 물었을지도 모른다. 데이비드가 질문을 받았다면 어린 시절 살던 농가의 벽을 덮어버린 무성한 아이비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 식물학자가 되어노라는 자기가 해본 농담 중 가장 잘 먹히는 농담으로 답했을 것이다. 아니면 보트 난간에 딱 붙어서 어느 바다 생물의 살갗이라도 찾으려는 듯 그 신비로운 파도를 눈으로 훑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 시절에도 여전히 수줍음과 새로운 장소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고 고백한 걸 보면 말이다. 어쩌면 그는 자연에서 피난처를 찾는 그 오래된 기술로 자신을 달랬을지도 모른다. 1시간쯤 뒤 예인선이 엔진 기어를 낮추고 섬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갑판 위 자기가 서 있던 자리에서 긴 선창 끄트머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 중 그날 처음 본 아가씨의 모습을 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른 아침 뉴 베드퍼드에서 작은 예인선을 타고 내려왔고 아가씨는 배를 대는 곳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그 작은 선창에 홀로 서 있었고 그의 커다란 얼굴은 기쁨으로 환히 빛나고 있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넓은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약간 굽어 있었고 다정한 암갈색 눈과 쾌활한 미소가 크고 둥근 얼굴을 밝히고 있었다. 우리가 배에서 내리자 그는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했다. 그리고 선택될 수도 있었을 다른 많은 사람을 제치고 우리를 선택한 자신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는 듯 우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악수로 맞이한 뒤 그 위대한 박물학자는 그들을 언덕 위로 데려가 새로 지은 기숙사 건물을 보여주었다. 건물은 결코 나무랄 데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없었다. 건축이 아가씨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창틀도 지붕널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그때까지도 석가래에 매달아둔 엉성한 도천이 남자와 여자의 숙소를 구분하는 벽을 대신하고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경악했다. 영국 로체스터에서 온 젊은 조류 관찰자 프랭크 H. 레티는 그 섬의 고적한 위치와 태양을 막아줄 보호막조차 없다는 사실에 그 섬을 지옥 같은 곳이라고 묘사했다. 그 자체만으로 볼 때 그 섬은 가장 변변찮은 장소였고 처음에는 내가 여기 머무는 시간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도저히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눈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감각기관이어서 사람에 따라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바로 그 똑같은 뜨거운 땅이 데이비드에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조개, 해면동물, 해초들로 반짝거리며 환영의 손짓을 보냈다. 학생들이 안면을 트고 서로 추파를 던지고 길게 늘어선 침대 중 자기 자리를 고르는 동안 데이비드는 슬그머니 해변으로 내려가 평생 처음으로 수금기 밴 바닷물에 손가락을 담갔다. 까맣고 부드러운 돌 하나를 집어 들었다가 이어서 녹색을 띤 돌을 집어 들었다가 하는 사이 그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평생 그를 따라다닐 다급한 마음이 흘러넘쳤다. 이게 각성석인가? 아니면 농념석인가?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까? 얼마 뒤 누군가가 그를 부르더니 얼른 헛간으로 와서 늦은 아침을 들라고 했다. 안에 있던 양들을 밖으로 내모은 게 겨우 며칠 전의 일이었다고 하니 그러고 나서 다리 4개 달린 테이블을 들여놓았다. 아마도 헛간에는 건초와 오줌과 풀과 생명의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이다. 석가래에 자리 잡은 거미줄과 제비 둥지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헛간이 그 여름 그들의 교실이 될 터였다. 학생들은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잡담을 나누며 음식을 먹었다. 아침을 먹는 동안 데이비드는 수전 보웬이라는 매사추세츠에서 온 젊은 식물학자의 젓갈색 머리카락을 얼핏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그해 여름 가까운 사이가 되어 함께 달빛 비치는 페니키스 해안을 탐험하고 파도 속에 발을 담그며 불꽃처럼 터지는 초록빛 생물 발광을 일으키고는 했다. 식사가 끝나자 아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영 연설을 했다. 그 축복의 말은 재현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모양이다. 데이비드는 그날 아침 아가씨가 한 말은 결코 다시 말로 옮길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다행스럽게도 그해 여름 캠프에는 유명한 시인 존 그린리프 휘티어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는 데이비드와 달리 아가씨의 말을 옮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나중에 휘티어는 바로 그날의 연설을 자세히 담은 아가씨의 기도라는 시를 발표했다. 휘티어는 사파이어색 바다에 둘러싸인 페니키스 섬에서 라고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한 뒤 아가씨의 축복의 말에 대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승이 젊은이들에게 말했지.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온 것이라네. 불확실한 열쇠로 신비의 문을 하나하나 열려고 시도하지. 우리는 그분의 법칙에 따라 원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는다네. 그 무한한 존재
시작된 적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 이름 붙일 수 없는 유일자, 우리의 모든 빛의 빛, 그 빛의 근원, 생명의 생명, 그리고 힘의 힘을 맹인의 손가락으로 더듬어가듯 우리는 이곳에서 더듬으며 찾고 있다네. 그 상형 문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보이는 것에 담긴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를. 나는 결코 시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굵은 글씨로 된 단어들을 해독해 본다면 그때 저 분류학자들이 잡초와 바위와 달팽이를 뚫어지게 관찰하면서 찾고 있었던 것은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 유일자, 근원, 힘, 진리, 보이지 않는 존재, 신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아가씨가 쓴 글을 보면 그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는 모든 종 하나하나가 신의 생각이며 그 생각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분류학의 작업은 창조주의 생각들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꼭 집어 말하자면 아가씨는 자연 속에 신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신의 피조물들을 모아 위계에 따라 잘 배열하면 거기서 도덕적 가르침이 나오리라고 믿었다. 자연의 도덕률, 위계, 완벽함의 사다리 혹은 등급, 이 감춰져 있다는 이런 생각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꼭대기에는 인간이 있고 이어서 동물과 곤충과 식물, 바위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체상의 모든 생물을 하등한 생물부터 신성한 생물까지 차례로 배열할 수 있다는 신성한 사다리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구상했고 후에 스칼라 나투라이 자연의 사다리라는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아가씨는 생물들을 제대로 된 순서로 배열하면 신성한 창조주의 의도뿐 아니라 어쩌면 더 진보할 방법에 관한 실마리까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아가씨가 보기에 어떤 위계들은 아주 명백했다. 예를 들면 자세가 그렇다.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직립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지만 물고기는 물속에서 엎드려 있다. 그런가 하면 모호한 위계들도 있다. 앵무새, 타조, 명금류가 그렇다. 이 가운데 어떤 새가 사다리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아가씨는 그 답을 알아낼 수 있다면 신이 더 중요시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언어인지 크기인지 노래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암호를 푼단 말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재미있어진다. 현미경과 돋보기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다. 아가씨는 구조의 복잡성 혹은 단순성 또는 주변 세계와 맺는 관계의 특징 같은 것이 생물의 객관적 척도라 믿고 그 척도를 사용해 생물의 등급을 매겼다. 예를 들어 도마뱀은 자손들을 더 많이 보살피기 때문에 어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한편 기생충은 모두 싸잡아 단연코 하등한 생명체다. 기생충이 생명을 이어가는 방식을 보라. 빌붙고 속이고 더부살이 하지 않던가. 그러나 아가씨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피부 아래에 감춰져 있다고 믿었다. 페니키스 섬에서 강의하는 어느 시점인가 그는 학생들에게 외피의 위험성에 관해 경고했다. 그 피조물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비늘이든 깃털이든 깃이든 간에 말이다. 외피란 주위를 분산시키는 위험한 것, 분류학자들을 속여 사실은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생물들, 예를 들어 고슴도치와 호전은 겉보기에는 아주 비슷하지만 내부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 사이에서 유사성을 보게 하는 술책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가씨는 신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부형 메스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껍질을 가르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내부야말로 동물들의 진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며 그들의 뼛속과 연골, 내장 속이야말로 신의 생각이 가장 잘 담겨있는 곳이라고 했다. 물고기를 예로 들어보자. 아가씨는 이 순간 헛간 교실 바로 밖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든 물고기 그중 한 마리를 바다에서 건져 올려 껍질을 벗겨보면 신이 보낸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했다. 인간의 육체적 본성이 어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인간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졸렬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가씨가 충격적이라고 느낄 만큼 인간과 유사한 어류의 골격 구조, 작은 머리, 척추골, 갈비뼈를 닮은 돌출 가시는 인간에 대한 경고였다. 어류는 인간이 자신의 저열한 충동들에 저항하지 못하면 어디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비늘 덮인 존재였다. 인간은 어류와 그를 구별해주는 도덕적, 지적 재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남용할 수도 있다.
인간은 자기가 속한 유형 중 가장 낮은 위치까지 가라앉을 수도 있고 영적인 높이로 올라갈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가씨는 자신이 퇴화라 부른 개념이 들어설 여지를 만들기 위해 종들의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아주 살짝 느슨하게 풀어놓았다. 그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피조물들조차 조심하지 않으면 그 위치에서 떨어질 수 있으며 나쁜 습관들이 어떻게든 한 종을 육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쇠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아가씨는 자연을 하나의 종교적 텍스트로 제시했다. 가장 둔한 민 달팽이나 민들레조차 그것들을 들여다볼 만큼 호기심이 충만한 인간에게는 영적, 도덕적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 그 모든 메시지를 한데 모으면 정교하고 핵심적인 신의 계획이라 부를 만한 형상을 얻게 된다. 그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한 풍부한 우화로 이루어진 신의 설명, 모든 생물의 순위만이 아니라 복잡 다단한 일련의 도덕률로 쓰인 상승을 향해 가는 도로 지도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부드러운 여름 공기 속에서 제비들은 그 건물을 들락날락하며 날아다녔다. 그들은 그곳이 이제 헛간이 아니라 사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마침내 아가씨의 말들을 옮겨 적을 수 있게 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말이다. 아가씨는 짤막한 흰 분필로 힘을 주어 칠판에 썼다. 연구실은 불경스러운 것은 그 무엇도 들어가서는 안 될 성소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그는 학생들에게 그들 앞에 놓인 일의 엄중함을 생각하며 조용히 고개 숙여 기도하라고 말했다. 시인 휘티어의 전언에 따르면 새들도 그 명령을 따랐다 한다. 엄숙한 정적이 지나가자 아가씨는 섬에서 보내는 시간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 경고했다. 나는 그날 밤 간이 침대에 누운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 위 나무 석가래들을 응시하며 자신의 세계가 재배열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데이비드를 상상했다. 그렇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시답잖게 여겼던 어머니와 이웃들, 학우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을 마침내 여기서 발견한 것이다. 데이비드가 손에 꽃을 들고 해왔던 일들은 무의미하거나 소모적이거나 야심 없는 일이 아니었다. 바로 그 저명한 아가씨가 정의한 바 가장 높은 수준의 선교 활동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신의 계획, 생명의 의미, 어쩌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길까지 해독해내는 작업이었다. 나는 데이비드가 차오르는 기쁨에 벅찬 가슴으로 석가래에 눈을 고정한 채 심지어 저 석가래의 목재를 분류하려는 시도, 소나무인가, 시더, 오크 조차 지구상에서 가장 분명한 목적을 지닌 일이었다고 깨달았을 순간을 그려본다. 이로써 그의 윤영기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들뜨고 심장은 다름질 쳤으리라. 그리고 아마 그것이 그가 바스럭거리는 이부자리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허술한 도천을 사이에 두고 바로 근처에서 여자들의 몸이 이부자리에 닿아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순간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젓갈색 머리카락에 여인이 내는 바스락 소리.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자려고 누운 몇몇 남자들을 뒤흔들어 놓았던 게 분명하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베개 하나를 담요로 감싸 그 어설픈 뭉치를 아직 분류되지 않은 석가래 너머로 집어 던진 것을 보면 말이다. 여자들 몇 명은 비명을 질렀고 몇 명은 툴툴거렸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이튿날 아침 일을 이렇게 적었다. 아가씨는 단호하고 엄격했다. 그는 아침 식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6명의 젊은이, 그는 이름도 밝혔다. 가 10시 정각에 증기선을 타고 떠날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학생들은 그 일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둥, 그냥 한 학생이 장난을 친 것뿐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둥 탄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진지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그는 말했다. 장난 같은 걸 칠 장소도 시간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6 젊은이가 수치스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증기선에 오르고 잠시 후 데이비드는 그물과 양동이들이 달그락거리는 작은 스쿠너에 자랑스럽게 올라탔다. 첫날 아침 해안선을 훑으며 바위의 분류를 시도하다가 그 모습이 아가씨의 눈에 띄어 첫 어류 수집 원정에 함께할 소수 인원 중 한 명으로 뽑힌 것이다. 이때가 바로 내가 바다의 물고기들을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다 라고 데이비드는 기쁨에 겨워 말했다. 물고기들은 뭐가 뭔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양하게 낚여 올라왔다. 그는 그
그날 가판 위에서 파닥거리던 물고기들의 이름은 단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 물고기들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이자 남은 평생 맞춰야 할 퍼즐로 그를 손짓해 부르는 반짝이는 비늘로 된 실마리들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신이 없는 막강극. 어쩌면 케이프 코드는 실존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아주 비옥한 땅인지도 모르겠다. 혹시 모래가 많은 케이프 코드만의 토양에 형이상학적 변화의 촉매가 되는 어떤 금속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일까? 알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은 나 역시 그곳에 갔을 때 세계관 전체가 재배열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사실뿐이다. 그 일은 내가 7살 때쯤 일어났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순간은 내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 집착하게 될 이 길을 닦아 놓은 순간, 후에 내 인생이 파탄나고 있을 때 그가 나를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만든 순간이기도 했다. 때는 초여름의 이른 아침, 우리 가족은 휴가차 매사추세츠주 웰플리트에 와 있었다. 페니키스 섬과는 겨우 80km를 사이에 두고 까마귀들이 왕래하는 곳이었다. 나는 데크에 나가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투박한 검은색 쌍안경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노란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진 습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하얀 점을 더 자세히 보려고 애썼다. 아버지는 키가 크고 콧수염을 길렀으며 당시에는 머리카락도 새카맣고 숱도 많았다. 밑단을 잘라 만든 청 반바지를 입고 위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거의 항상 실 보풀하기가 묻어있는 털이 복슬복슬한 친근한 배를 내밀고 있었다. 나머지 가족, 엄마, 두 언니, 고양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아무리 해도 렌즈에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쌍안경을 다시 아버지에게 넘긴 참이었다. 나는 그 하얀 점이 백조인지 부표인지 아니면 더 흥미로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계속 응시하다가 이유가 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어쩌면 그 습지의 광활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습지의 끝은 바다고 바다의 끝은 나로서는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이었는데 나는 돛담배가 기울어지다 넘어가는 어떤 가장자리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우리 모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아버지는 쌍안경 뒤에서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씩 웃는 얼굴로 내게 돌아서면서 이렇게 단언했다. 의미는 없어. 마치 내가 살아오는 내내 그 질문을 할 순간만을 열렬히 기다려왔다는 듯 아버지는 내게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통보했다. 의미는 없어. 신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보거나 보살펴주는 신적인 존재는 없어. 내세도, 운명도, 어떤 계획도 없어.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도 의미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감정에 맞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상상해낸 것일 뿐이니까. 진실은 이 모든 것도 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란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내 머리를 톡톡 토닥여 주었다. 그때 내 얼굴이 어떻게 보였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잿빛이었을까? 그건 마치 이 세상을 덮고 있던 깃털을 넣어 만든 커다란 이불을 빼앗긴 느낌이었다. 혼돈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배자라고 아버지는 내게 알려주었다. 혼돈이라는 막무가내인 힘의 거대한 소용돌이, 그거야말로 우연히 우리를 만든 것이자 언제라도 우리를 파괴할 힘이라고 말이다. 혼돈은 우리의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의 꿈, 우리의 의도, 우리의 가장 고결한 행동도 절대 잊지 마라. 데크 아래 솔잎들이 쌓인 땅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말했다. 너한테는 내가 아무리 특별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는 한 마리 개미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걸. 좀 더 클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하지는 않아. 당신 머릿속에 존재하는 위계의 지도를 들여다보느라 아버지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췄다. 과연 내가 토양 속에서 환기를 시킬 수 있을까? 목재를 갉아먹어 분해의 속도를 높이는 일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런 면에서 지구에서 넌 개미 한 마리보다 덜 중요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지. 그런 다음 아버지는 요점을 더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 두 팔을 활짝 벌렸다. 나는 이게 호응하자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아버지가 농담이야 넌 중요해 라고 말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좋아. 이제 이게 전체 시간의 길이라고 생각해보자. 아버지는 자기 가슴 앞에 펼쳐진 눈에 보이지 않는 광대한 시간의 선을 손으로 더듬었다. 여기서 인간이 존재한 기간은 요만큼이야. 요만큼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연극적인 동작으로 꼬집듯이 손가락들을 모았다. 게다가 우리는 아마 곧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 지구 저 멀리서 떨어져서 본다면 여기서 아버지는 혀를 차서 끽끽 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거기엔 행성들이 있고 그 너머엔 더 많은 태양계가 있어. 아버지가 정확히 저 단어들을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의 20년 뒤 천문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우리는 점 위에 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단언과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느꼈다. 7살의 내게 그날 폐부에서 회오리 치던 차가운 느낌을 말로 옮길 수 있는 언어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뭐하러 해? 학교엔 왜 가? 뭐하러 종이에 풀로 마카로니를 붙이는 건데? 어쨌든 유년기 동안 나는 그 답을 알아내기 위해 조용히 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했다. 아버지는 활기 넘치는 사람이다. 수전증이 있는 생화학자로 모든 생명의 심장박동과 번개에 심지어 생각 자체에도 동력을 공급하는 전기를 나르는 입자인 이온을 연구한다. 아버지는 안전띠도 매지 않고 발신인 주소도 쓰지 않고 수영이 금지된 곳에서 수영을 한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이제 소매와는 끝이라고 선언했다. 소매 때문에 시험관을 넘어뜨린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곧바로 가위를 들고 옷장으로 달려갔고 이후 몇 년 동안 학계의 해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차림으로 출근했다. 아버지는 말썽꾼인 우리 집 개를 숭배하고 정해진 조리법대로 조리하기를 거부하며 개구리 다리라든가 전기 가오리 내장 같은 실험 뒤 버려지는 실험 대상을 맛보기를 즐겼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생쥐 간에서 확실히 선을 그었다. 아버지가 기름기 밴 종이봉투 속 내용물을 튀기려고 주방에 들어가자 단호히 거부한 것이다. 언젠가 아버지와 내가 할머니가 계시는 양로원에 도착해서 출입문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노부인이 우리 앞길을 막아 선 적이 있다. 속도 좀 줄이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고함을 치고는 마치 그분이 자기를 치기라도 했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찡그린 얼굴로 몸을 뒤틀어댔다. 나는 아버지가 너무 겁을 줘서 그 가련한 노인이 말 그대로 죽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되고 창피해서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부인의 반짝이는 눈빛과 얼굴 가득 번지는 미소를 보고서 나는 그분이 농담을 잘 받아들이는 분이라는 것을, 상대방의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들의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넌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은 아버지의 모든 걸음, 베어 무는 모든 것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 너 좋은 대로 살아. 아버지는 수년 동안 오토바이를 몰고 엄청난 양의 맥주를 마시고 물에 들어가는 게 가능할 때마다 큰 배로 풍덩 수면을 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개걸스러운 자신의 쾌락주의의 한계를 설정하는 자신만의 도덕률을 세우고 또 지키고자 자신에게 단 하나의 거짓말만을 허용했다. 그 도덕률은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기는 매한가지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반세기 동안 거의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커피를 만들어 주었고 자기 학생들에게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명절 때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고 때로는 우리 집에서 살기도 했다. 우리 집 식탁에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새긴 수천 개의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우리 세 자매에게 수학의 논리를 이해시키려 노력하며 보낸 무수한 밤들의 물리적 기록이다. 암울한 현실일 수도 있는 것들이 아버지에게는 오히려 인생의 활력을 가득 불어넣고 아버지가 크고 대범하게 살도록 만들었다. 나는 평생 광대 신발을 신은 허무주의자 같은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려 노력해왔다. 우리의 무의미함을 직시하고 그런 무의미함 때문에 오히려 행복을 향해 뒤뚱뒤뚱 나아가려고 말이다. 하지만 내가 항상 그런 일을 잘했던 건 아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는 내게 종종 아버지와는 다른 효과를 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라. 까미는 그것이 언제나 우리 대다수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여겼다. 고통에 대한 그 처방이 어찌나 유혹적인지 18세기 시인 윌리엄 쿠퍼는 그것을 거대한 유혹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이 내게 손짓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내가 5학년 때였다. 큰언니가 학교에서 너무 심한 괴롭힘을 당해 할 수 없이 고등학교를 자퇴한 무렵이었다. 나의 상냥한 언니는 아버지처럼 머리카락이 검고 검은 눈 위에 밤색 태 안경을 썼으며 곧잘 짓는 미소로 드러나는 치아에는 빛나는 교정기를 끼고 있었고 쉽게 불안해하고 사회적 신호를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손을 심하게 흔들어대고 속눈썹과 눈썹을 뽑고는 했다. 나는 언니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지 않은 언니의 그부들이 미웠다. 언니가 복도를 걸어가면서 의지할 눈빛을 찾고 있을 때 그런 눈빛을 보여주는 친구를 단 한 명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싫었다. 때로는 떠올리지 않는 게 더 나았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그러는 것처럼 지구가 주는 기쁨들로 나 자신을 위로해 보려 했다. 진흙으로 만든 파이와 반딧불이와 흙으로 쌓은 댐 같은 것들로 말이다. 비에 대비해서 튼튼한 댐 만드는 걸 얼마나 좋아했던지. 한 번은 댐을 쌓아 만든 도랑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오리 한 마리가 찾아들 정도였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자 그 복도는 이번에 나까지 겨냥했다. 내 망치는 어딨냐? 남자애들은 이렇게 비웃으며 내 목수바지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겼다. 그들은 내가 야구 모자를 너무 깊이 눌러 쓰는 것도 놀려댔다. 또 나를 젤이라고 불렀는데 이유는 나도 몰랐다. 9학년 때 남자애들이 모여있는 옆을 지나가는데 그들이 7이라고 소리쳤다. 여자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7이라 나쁘지 않네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게 나와 섹스를 하려면 마셔야 할 맥주의 양이라는 걸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7캔, 인류가 완전히 절멸할 위기가 와야만 손으로라도 될 수 있다는 건가. 나는 더 용감한 여자아이, 더 견고한 영혼을 지닌 여자아이라면 그런 말도 웃으며 받아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내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인지도 잘 알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게 없었다. 그게 뭐였든 간에 말이다. 튼튼한 뼈대처럼 강한 기계를 찾으려 더듬거렸을 때 내 손에 잡히는 건 모래뿐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언니의 상태는 더 나빠지기만 했다. 언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려고 시도했지만 룸메이트와의 문제가 폭발한 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학위를 받기는 했지만 직업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금 출납기를 다루기에는 너무 허둥댔고 도서관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수다스러웠다. 밤에 집에 오면 엄마의 걱정과 아버지의 실망을 대면했고 자기 방문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 나는 언니가 어떤 자연의 요소로 외로움과 눈물의 토네이도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했고 눈썹과 속눈썹을 뽑아낸 얼굴로 나타난 언니를 보면 겁이 났다. 낯설어 보여서가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슬픔이 내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살갗을 조금씩 베는 것으로 그 슬픔을 쏟아내는 편이 더 나았고 그게 다였다. 아버지는 우리 둘 모두에게 지친 것 같았다. 우리가 왜 기운을 내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지구라는 바위덩이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인생의 좋은 점들을 알아차리고 즐기지 않는지 답답해했다. 아버지의 실험실 책상 위에 걸린 다윈의 인용구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어떤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라며 꾸짖었다. 획을 둥글게 굴린 갈색 캘리그라피로 쓴 이 글은 니스를 바른 나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종의 기원 마지막 문장에서 가져온 글귀다. 그것은 다윈의 달콤하지만 의미 없는 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신이라는 꽃봉오리를 제거한 것에 대한 사과의 말, 장엄함이 존재한다는 충분히 열심히 들여다본다면 찾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과도 같았다. 하지만 때로 그 말은 비난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 장엄함을 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처럼. 아버지는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을 때면 우리의 문제를 봐줄 만큼 봐줬다는 걸 알리기 위해 쿵쾅거리며 계단을 올라왔고 문을 쾅 닫거나 우리를 붙잡고 마구 흔들므로써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규칙, 타인은 중요하다를 깼다. 한 번은 언니의 등을 너무 세게 때려서 언니의 피부에 분홍색 자국을 남겼다. 어머니는 그렇게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 울음을 터뜨렸다. 한때 우리 모두의 기둥 역할을 하던 작은 언니는 내가 10학년이 됐을 때 말리의 사막으로 유학을 떠나 우리 일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됐다. 그 어디에도 갈 만한 곳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던 기억이 난다.
바깥 세상이 내미는 건 아기에 찬 복도들, 텅 빈 수평선들 뿐이며 안쪽 세상이 내미는 것은 쾅쾅 닫히는 문들 뿐이라고. 빛을 발하는 건 전혀 보이지 않아. 1999년 4월 8일 일기에 쓴 말이다. 일요일이었다. 나는 막 16살이 된 참이었다. 이튿날 학교가 끝난 뒤 나는 차를 몰고 월그린 드러그스토어로 갔다. 수면제가 진열된 통로로 향했다. 어떤 상자는 연한 파란색, 어떤 상자는 짙은 파란색, 어떤 상자는 자주색이었다. 모두가 단잠을 약속하는 종이처럼 하얀 별들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는 연보라색 상자를 몇 개 코트 속으로 스며시 집어넣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다. 저녁 시간에 맞춰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게 한층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나는 온 집안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의식이 없을 때면 훌륭하게도 싸우지 않는 서로의 품속에 파고든 엄마와 아빠, 점검 완료, 물고기를 닮은 눈꺼풀이 그날 밤에는 자비롭게도 감겨있던 큰언니, 점검 완료, 아프리카 중부 어딘가 더 좋은 다른 가족의 집에서 잠자고 있을 작은 언니, 점검 완료, 작고 하얀 개 찰리, 점검 완료,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지하실로 내려갔다. 동물은 죽을 준비를 할 때 굴을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아직 읽기 전의 일이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냥 내가 지하실로 끌린다는 것 뿐이었다. 나는 작은 플라스틱 포장에서 알약을 한 알 한 알 꺼내 입안에 집어넣는 의식을 치렀다. 1분에 한 알씩. 무신론자들도 의식은 좋아한다. 깨어나니 환한 빛이 나를 맞이했다. 내 시야에 있는 간호사 한 명, 근심에 휩싸여 병원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 내 엉덩이 밑에 깔린 종이 시트, 격자 모형으로 박혀있는 스티로폼 천장 타일이 주는 굴욕감. 나는 그 타일들이 솔틴 크래커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아니야, 스톤드 휘트 신즈를 더 닮았어. 아니야, 솔틴이야. 수면제를 먹은 지 이틀째 된 날이었다. 정신과 의사가 내게 항우울제 팍시를 처방했지만 나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없었다. 나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수학여행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한 짓에 대한 소문이 뱀처럼 냄새도 없이 학교 복도들을 통해 퍼져나갔다. 나는 핑크색 립글로스를 샀고 특별히 더 열심히 미소 지었으며 다음엔 꼭 제대로 해내리라 다짐했다. 나는 어떤 물건에 대한 환상을 품기 시작했다. 알약보다 그 일을 더 잘 해낼 반짝이는 금속성의 물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무렵에는 그 외 다른 걸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날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무언가 빛을 발하는 듯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어깨가 넓고 엉뚱하고 괴짜 같은 곱슬머리 남자가 내 옆을 지나갔다. 그 남자한테서는 계피 냄새가 났다. 테디베어 같은 갈색 눈을 지닌 그는 대학의 즉흥극 극단에서 연기를 했다. 그중 제일 괜찮은 배우였고 동작이 컸고 다정하고 엉뚱한 농담을 할 줄 알았으며 이 차갑고 가혹한 세상에 웃음의 잔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객석에 앉아 경탄하고는 했다. 그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 같았다. 몇 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그와 천천히 친구가 되고 늦은 밤에 하는 그의 프리스타일 랩 라디오쇼에 전화를 걸어 용기를 내 어설프게 즉흥으로 라임을 맞춰보는 시도도 했다. 심지어는 그 즉흥극 극단에도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밤 그에게 내 마음을 전했다. 나는 그 옛날 복도의 남자아이들이 내 머릿속에 주입한 바대로 그가 움찔하며 나를 피할 거라 예상했지만 그는 내게 입을 맞췄다. 대학을 졸업한 뒤 우리는 브루클린에 있는 침실 하나와 빨간 포마이카 테이블과 멋진 형광 계단이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나는 용케도 과학과 경이만을 다루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돕는 일자리를 얻었다. 그는 코미디, 스탠드업 코미디, 즉흥 코미디, 코미디 각본 쓰기를 계속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택시 운전사로도 일했다. 우리는 밤이 늦도록 자지 않고 형광 계단에서 맥주를 홀짝거리며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색한 순간들과 실수들을 농담 소재로 삼았다. 내게는 절대 존재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 바로 안식처를 찾은 느낌이었다.
그 안식처에서는 계피 냄새가 났고 어설픈 언어 유희와 서투른 라임으로 만들어진 안식처의 벽은 점점 더 높이 쌓여 올라가 세상의 냉기를 막아주었다. 내 머리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가득 들어 찼다. 우리가 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우리가 지을 나무 위의 집, 마당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할 때 발가락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잔디의 느낌 등 7년째 접어들어 내가 그 모든 걸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어느 늦은 밤 그에게서 800km 떨어진 어느 해변에서 달빛과 적포도주와 모닥불 냄새에 취해 있던 나는 그날 내내 눈길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던 통통 튀는 금발 소녀에게 손을 뻗었다. 수영을 한 터라 그녀의 몸은 젖어 있었다. 소녀의 몸에는 수백 개의 소름이 돋아 있었고 나는 그 소름들을 내 혀로 눌러 가라앉혀주고 싶었다. 내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입술을 목에 대자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별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소녀의 몸에서 나는 김이, 내 몸에서 나는 김이 되었다. 곱슬머리 남자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했을 때 그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수년간 지어온 이 정교한 안식처를 내가 그렇게 순식간에 망쳐 놓았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애원했다. 그 소녀의 일은 일시적인 착오, 실수였다고. 다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와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는 신성한 무언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가 없어지자 세상이 어두워졌다. 우리의 친구들은 내가 한 짓을 알고 내게서 멀어졌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하고 싶지 않아 가족도 피했다. 한때 그토록 환희를 느끼며 해온 나의 일, 과학 이야기도 밋밋하게 느껴졌다. 그건 모든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증명하는 화학과 생물학, 신경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나온 증거들일 뿐이었다. 서서히 그 거대한 유혹이 다시 나의 뇌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총신이 가장 영예로운 선물, 해방이라는 선물을 제안하며 손짓을 보내왔다. 그러나 내 안 깊은 어딘가에서 결국 거기 있었던 굳센 정신력이었을까? 아니면 망상에 빠진 뇌의 한 귀퉁이인가? 나는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다. 만약 내가 충분히 오래 뉘우친다면 그 곱슬머리 남자도 마침내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알아주고 나를 다시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나의 무기, 그러니까 펜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쓰고 또 쓰고 기다리고 기대했다. 우리 사이에 통하던 시시한 농담도 때때로 던졌다. 2012년의 첫날에는 행복한 2012년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반응이 없었다. 내가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됐다. 나의 희망을 꺾는 침묵이 점점 더 강력하게 내 귓가를 울려대는 동안 열역학 제2법칙은 그 가늠할 수 없는 꼬리를 휘두르고 있었다.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내 주의를 끌었던 이유다. 결코 승리하지 못할 거라는 그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혼돈을 향해 계속 바늘을 찔러 놓도록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가 우연히 어떤 비법을 무정한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처방을 발견한 게 아닐까 궁금했다. 게다가 그는 과학자였으므로 나는 무엇이든 끈질기게 지속하는 일에 대한 그의 정당화가 내 아버지가 심어준 세계관에도 들어맞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가능성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 핵심적인 비결을 찾아냈을지도 몰랐다. 아무 약속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희망을 품는 비결, 가장 암울한 날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 신앙 없이도 믿음을 갖는 비결 말이다. 그러나 페니키스 섬에서 데이비드가 한 경험을 읽고 나자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암울한 시간에 그의 도전 의지를 밝혀준 것이 신이었다면 내가 그에게서 배울 것은 없었다. 내가 실마리를 발견한 것은 그가 다윈을 만났을 때다. 페니키스 섬을 떠난 뒤 데이비드는 위스콘신주 애플턴에 있는 작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과학교사로 취직했다. 데이비드의 유년기에는 그저 속삭임에 지나지 않던 다윈의 사상은 이제 진지한 과학자라면 누구나 달려들어 해결을 봐야만 하는 강풍이 되어 있었다. 종의 기원에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한 가지 시원 형태에서 진화해 왔다든지 인간은 여전히 진화하는 중이며 심지어 언젠가는 멸종할 수도 있다든지 하는 온갖 종류의 이단적인 내용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분류학자로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아마도 종들이 그 본성상 변경할 수 없이 확고한 범주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다윈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종으로 여겨온 생물들에게서 너무 많은 다양성을 목격했고 그 결과 종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확실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서서히 지워졌다. 그는 심지어 그중 가장 성스러운 경계선, 그러니까 다른 종끼리는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만들 수 없다는 가정도 헛소리라는 것을 알아냈다. 다윈은 이렇게 썼다. 이종 교배한 종들은 무조건 생식 능력이 없다고도, 불임성은 창조주가 부여한 특별한 자질이자 창조의 신호라고도 주장할 수 없다. 이윽고 다윈은 종이, 그리고 사실상 분류 학자들이 본질적으로 불변의 것이라 믿었던 그 모든 복잡한 분류 단계, 속, 과, 목, 강 등가 인간의 발명품일 뿐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진화의 흐름 주위에 인간이 우리 편리하자고 유용하지만 자의적인 선들을 그었다는 것이다. 그는 나투라 논 파싯 살툼,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이라고 썼다. 다윈에 따르면 자연에는 가장자리도 불변의 경계선도 없다. 만약 당신이 분류학자라면 이게 얼마나 심란한 생각일지 상상해보라.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대상이 알고 보니 퍼즐 조각도 실마리도 아닌 무작위성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들은 신성한 텍스트의 페이지도 성스러운 암호를 이루는 상징도 신성한 사다리의 가름대도 아니었다. 움직이고 있는 혼돈의 모습을 담은 스냅 사진에 불과했다. 어떤 이들에게 그 생각은 너무나 괘씸한 것이었다. 그 생각은 지구를 너무 황량한 것으로 느껴지게 하고 자신들의 추구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다. 루이 아가씨는 죽는 날까지 요지부동으로 다윈의 생각에 반대했다. 그는 그 주제에 관해 강연을 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그때마다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역겨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젊은 세대에 속하고 아직 유연한 정신을 지니고 있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이 점에 대해서만은 스승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했다. 자연을 더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다윈이 관찰한 대로 종들 사이의 영역은 불확실한 회색 지대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었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 자신도 회색 지대를 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썼다. 나는 아이에게 꼬리를 붙들려 카펫 위로 끌려가는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진화론자들의 진영으로 넘어갔다. 아, 이 문장 때문에 내가 그를 얼마나 흠모하게 되었던가. 이 문장을 본 나는 두 팔로 그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춰주고 싶었다. 정신을 아득하게 하는 진화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할 길을 찾은 그가 참 용감하다고 아주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물론 이는 그를 계속 나의 안내자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또한 바늘을 칼처럼 휘두르는 그가 뻔뻔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성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했다. 또한 부인이 반드시 굴욕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니라는 의미였다. 어쩌면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 희미한 빛을 바라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 4. 꼬리를 줬다. 이제 음악 몽타주가 시작된다. 경쾌한 뱃소리를 깔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소매를 걷어붙인 다음 그를 거대한 범선의 갑판 위 증산모를 쓴 10여 명의 남자들 곁에 세우고 물에서 물고기, 더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해줄 낚싯대와 트롤망, 심지어 삼지창으로 그들을 무장시키자. 아가씨에게 수집을 진지하게 해보라는 축복과 지지를 받은 데이비드는 페니키스 섬을 떠나 물이 있는 곳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어류학 문헌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며 비교 연구가 너무 적어서 활짝 열려있는 분야로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다. 중서부 전역에서 이 학교 저 학교로 교사 자리를 옮겨 다니는 동안 그는 북미의 모든 담소어를 발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코넬 대학 시절 함께 분류학을 공부한 옛 친구 허버트 코플랜드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덥수룩한 갈색 수염을 기른 근육질 남자로 두 사람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싸구려 하숙집을 숙소로 정했다. 나는 이 숙소의 화장실에 자연의 체계 몇 권이 어질러져 있는 장면을 그려본다. 하지만 실제로 그 숙소에 화장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직은 특히 인디애나처럼 외딴 지역에는 수도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드물던 시절이었다. 그들은 물 위로, 강으로, 호수로 나가 다양한 표본들을 낚아 올렸다. 수염이 있는 것도 있고 송곳니가 있는 것도 있었으며 대부분은 연못에 떠 있는 녹색 조류들과 피클을 섞어 놓은 듯한 냄새가 났다. 그들은 차츰 분류학 연구 논문을 출판하기 시작해 종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밝혀내는 한편 쓸데없이 중복되는 분류, 예컨대 데이비드의 주장에 따르면 메기의 한 종류인 익타루러스 풍타투스, 루이지애나 얼룩 메기는 28번이나 새로운 종으로 소개되었다는 정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에도 이 서부의 더벅머리 물고기 중독자의 존재가 알려졌다. 그들은 데이비드에게 일종의 용병으로 일해달라고 부탁했고 여름휴가 동안 그를 파견해 미국에 남아있는 미지의 어류들을 밝혀내게 했다. 그는 텍사스로 미시시피로 아이오와로 조지아로 테네시로 갔다. 모두 새로운 어류 종들을 찾아내 미국이 그것들을 발견했다는 깃발을 꽂기 위함이었다. 1880년에는 미국 인구조사의 일부로 태평양 연안에 사는 어류 종들의 목록을 만드는 임무를 맡고 파견되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학생인 찰리 길버트라는 총명한 청년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샌디에고에서 출발하여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며 미국의 물고기 주민들을 찾아다녔다. 데이비드는 파도 사이에서 끌어올린 기름기 반질반질한 보물들에 감탄했다. 무게가 270kg에 육박하는 펄쩍펄쩍 뛰는 거대한 참치와 기다란 리본 같은 가슴 지느러미가 있는 날개 다랑어, 잠자리처럼 날개를 파닥거리며 200m가 넘는 거리를 날아간 캘리포니아 날치에 관해서도 썼다. 데이비드와 찰리는 천천히 매일 조금씩 이동하며 그 물고기들,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존재들을 찾아 나섰다. 과학적 기록에는 이름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물고기들이었다. 빛을 발하는 점들이 있는 새 비늘치과의 작은 물고기 하나가 폭풍이 불 때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어느 날개 다랑어의 뱃속에서는 민대구 한 마리가 발견됐고 이 민대구의 뱃속에서는 무지갯빛 비늘을 지닌 작은 물고기 하나가 발견됐다. 화사한 진홍색 바탕에 노란 줄무늬가 있는 물고기에게 그들은 스페인 국기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들은 여러 달 동안 그 일을 계속했다. 크리스마스는 샌디에고에서 보내고 음력설은 센타바바라에서 보냈다. 3월에는 몬터레이 반도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데이비드가 아무리 어류에 집중하려 노력해도 그의 눈은 계속 식물 쪽으로 향했다. 지나는 길에 보이는 나무들의 학명을 쿠프레수스 마크로카르파, 몬터레이 사이프러스, 피누스 라디에타 소나무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언급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생물에 등급을 매기는 집착도 생겨났다. 이를테면 율락한 캔들피쉬는 모든 물고기 중 가장 맛있는 물고기이고 은단풍나무는 2등급 그늘나무라고 했다. 또 먹장어는 점액으로 덮여 있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같은 강에 속한 물고기 중 최악, 먹이를 덮쳐 속부터 파먹는다. 이라 나쁜 버릇이 있는 해적이라 불렀다. 늘 자신의 선지자로 모시던 루이 아가씨의 제자답게 데이비드는 자신이 관찰하는 생물에게서 도덕적 교훈을 찾으려 했다. 아가씨의 흐릿한 퇴화 개념에 다윈의 진화론을 함께 버무린 것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미끌미끌한 먹장어를 나태함이나 기생충 같은 나쁜 버릇이 한 종을 퇴보 또는 타락시키거나 더 나쁜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로 보았다. 한 과학 논문에서 그는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주머니 모양의 몸으로 여과 섭식을 하는 멍게가 한때는 더 고등한 물고기였지만 게으름, 무활동과 의존성이 더해진 결과 현재와 같은 형태로 강등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한 쇠퇴를 초래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지 못했지만 데이비드에게 멍게는 명백한 경고이자 게으름에 대한 교훈담이고 말 그대로 멍청하기 짝이 없는 주머니였다. 찰리와 함께
해안을 훑으며 다니는 동안 데이비드는 노련한 낚시꾼들이 먹이를 잡는 방법을 연구했다. 샌디에고에서 촘촘한 그물로 엄청난 양의 다양한 생물을 훑어 올리는 중국인 어부들, 센타바바라에서 바위에 올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속으로 삼지창을 찔러 넣는 포르투갈 어부들, 그리고 너무 부럽게도 정확하게 물속으로 돌진하는 갈매기와 펠리컨까지. 그는 자기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채택하고 채택할 수 없는 것은 훔쳤다. 중국인 수산시장을 찾아 아직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생물들을 쓸어왔고 새와 상어의 배를 갈라 자신의 손에 잡히지 않은 생물들을 찾아냈다. 데이비드와 찰리는 이 출장에서만 80가지가 넘는 새로운 어류종에 이름을 붙였다. 생명의 나무에서 80개의 새로운 가지가 베일을 벗었다. 의지가 서린 노력에 의해 그들의 혀에서 굴러나온 라틴어 단어들에 의해 80개의 새로운 종이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났다. 믹토품, 클레눌라레, 수디스 링겐스, 세바스틱튀스, 루브리빙투스 등. 8달 후 데이비드는 인디애나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마침내 인디애나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어 블루밍턴으로 간 것이다. 또한 한때는 종신 교수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였던 일도 바로 이 무렵에 일어났다. 결혼을 한 것이다. 상대는 페니키스 섬에서 만난 그 젓갈색 머리의 식물학자 수전 보웬이었다. 데이비드는 수전에게 매사추세츠주의 푸른 버크셔 산지에 있는 고향집을 떠나 인디애나주에서 자신과 함께 하자고 설득했다. 수전은 인디애나로 갈 때 어느 정도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인디애나는 수전에게 서부의 황무지처럼 느껴졌다. 발전도 뒤처진 데다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고 심지어 위험한 곳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수전은 데이비드를 사랑했고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사랑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는 이디스라는 아기가 하나 생겼고 이어서 헤럴드, 또 이어서 소라라는 아기가 생겼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겨우 6년이 지나 34살이 됐을 때 데이비드는 학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에서 가장 젊은 대학 학장이 되었다. 그의 코수염, 콧구멍 아래에서 코끼리의 엄니처럼 두 갈래로 뻗은 남성적인 코수염, 이 자리를 잡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물론 이는 그냥 내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그동안 세상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던 남자가 그가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괴롭힘까지 당하던 남자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격된 것일까? 나는 온순하고 음울하며 먼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창백한 이 남자가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은 채 미끄러지듯 슬그머니 지나다니다가 어느새 어떤 목적의 빛으로 공기로 빛나는 물질로 뭐가 되었든 아무튼 그 목적으로 서서히 차오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목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건 그렇고 데이비드는 다윈이 신을 없애버리긴 했지만 자신의 추구는 여전히 고귀한 일이라 여겼다. 그는 자연의 사다리의 형태,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지위가 정해져 있는지를 드러내줄 가장 높은 청사진에 대한 추적을 계속 이어갔다. 다만 이제는 그 질서를 만드는 것이 신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믿는 점만 다를 뿐이었다. 그 청사진은 여전히 가장 결정적이고 많은 것을 알려줄 비밀들을 품고 있을 터였다. 데이비드는 물고기의 해부학적 구조를 상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진짜 창조 이야기, 인간을 만드는 데 어떤 생명의 실험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내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다른 생물들의 우연한 실수와 성공들 속에 쓰여있는 잠재적으로 인류가 더욱더 진보하도록 도와줄 실마리를 찾는 것이었다. 이는 키를 잡고 있는 창조주의 존재가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아가씨의 사명과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전진하고 있었다. 그가 한데 모은 안경을 낀 건장한 분류학자들의 무리는 미처 다 이름을 붙이기도 번거로울 만큼 빠른 속도로 물고기들을 발견해 나갔다. 그들은 에탄올 유리 단지에 물고기들을 퐁당퐁당 담그고 과학관 제일 위층에 있는 데이비드의 한적한 실험실에 있는 선반에 차곡차곡 쌓았다. 수천 마리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피조물들이 점점 더 높이 쌓여가며 자신들의 성스러운 명명의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7월의 어느 늦은 밤 우주가 손목 관절을 우두둑 꺾으며 공기 중에 숨어있던 이온들의 작은 주머니들을 터뜨리고 벼락으로 전신선을 때려 데이비드의 연구실 아래층 사무실로 불꽃을 날렸다. 1883년의 일이었다. 천천히 종이 몇 장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많은 종이들에 붙었고 그 다음에는 벽들에도 붙었다. 그러다 마침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데이비드의 소중한 유리 단지들이 쌓여있는 선반으로 다가갔다. 에탄올은 부패시키려는 우주의 시도를 저지하는 능력도 탁월했지만 불과도 친한 사이였다. 그 유리단지들은 작은 폭탄들처럼 폭발했다. 물고기들은 증발했다. 동정되지 않은 생물들은 재가 되었고 아마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표본이 하나도 남김없이 소실되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여러 해 걸쳐서 데이비드는 비밀스러운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생명의 나무에서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지들을 밝혀내는 일종의 보물 지도였다. 통찰과 진화적 관계를 천명하는 정신없이 복잡한 선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샹들리에 모양의 지도. 이것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 피해의 규모를 평가하는 일을 맡은 기자는 비탄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기자는 블루밍턴 텔레폰지에 1시간 동안 타오른 불길이 그가 평생 해온 일을 거의 다 수포로 돌려놓았다라고 썼다. 하지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이런 재해를 겪고도 멈추기를 거부했다. 자신이 잃은 것들을 되찾기 위해 재를 털고 곧바로 다시 물이 있는 곳들을 찾아갔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 자신이 하려는 일, 그러니까 혼돈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질서를 만들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이 시련 전체에서 얻은 교훈은 딱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게 뭐였을까? 겸손을 유지하라는 것? 이를테면 북미의 모든 담소어를 발견하겠다는 목표보다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었을까? 그는 당장 출판하라는 것이라고 썼다. 아, 더 세게 밀어붙이라는 말이었구나. 그는 자기 개인의 삶에 비극이 닥쳤을 때도 비슷하게 반응했다. 그로부터 겨우 2년 뒤 11월 어느 날 그의 아내 수전이 기침을 하며 몸져 누웠다. 열로 인해 솟은 땀이 젓갈색 머리카락을 축축하게 적셨다. 그리고 며칠 뒤 숨을 거두었다. 그의 딸 이디스의 설명에 따르면 시골 의사들이 치료하지 못한 폐렴에 살해당한 것이었다. 이번에도 데이비드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수전의 관 위에 들이울 호화로운 국화 장식을 주문했다. 또한 유창한 추도사를 통해 아내와 공유했던 분류학에 대한 사랑과 바닷물이 그 속에 포함된 미세한 동물들 때문에 별처럼 반짝이던 페니키스 해변에서 함께한 밤 산책을 추억했다. 어쩌면 그는 수전도 이런 추도사를 바랐을 거라고. 수전의 죽음은 질서를 찾으려는 그들의 가치 있는 사명 중에 맞이한 불행한 피해였다고 확신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에는 물고기들을 잃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신이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미국의 황야로 다시 나갔다. 수전이 죽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새 아내를 얻었다. 제시 나이트라는 대학교 2학년생으로 여러 면에서 데이비드에게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아내였다. 수전이 데이비드가 출장 다니는 것을 한탄하며 외롭다는 글을 쓰고 그가 너무 많은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 보내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던 반면 제시는 그냥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제시는 젊고 기운이 넘쳤으며 짙은 눈동자로 데이비드를 매혹했다. 그가 흑요석처럼 검다고 묘사한 제시의 눈을 들여다볼 때면 데이비드는 제시의 유전적 과거 속에서 배회하는 먼 옛날의 누군가를 더듬어 찾았다. 스페인에서 온 방랑자일까? 마법을 하는 사람? 플라시다 부인 유전은 그가 세상을 비춰보는 렌즈가 되어 있었다. 이는 정확히 그가 자신의 물고기들에게서 밝혀내려고 애쓰던 것, 특징들이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특정한 물리적 속성들이 진화적 관계에 관한 실마리들을 어떻게 드러내 주는지 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을 때도 그러한 충동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 같다. 18세의 제시는 블루밍턴에 도착하자마자
데이비드의 첫째와 둘째 아이를 기숙학교로 보냈다. 당시 10살이던 이디스는 이 행동이 계모에 대한 반감을 영원히 강철처럼 굳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생애가 끝나갈 무렵 수기로 쓴 회고록에 이디스는 이렇게 적었다. 그때 나는 내가 그 여자를 결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아직 아기였던 소라는 제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수전이 사망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라도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집안에 신경 쓸 아이가 없어지자 제시는 데이비드의 수집 원정에 자유롭게 동행할 수 있었다. 사진을 보면 본인 모자에 안경을 쓴 제시가 수줍게 미소 짓고 있다. 데이비드의 글을 보면 그가 낚시를 하는 동안 근처 나무 아래 기대 앉아 책을 읽는 제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녀의 동행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는 넌지시 암시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벼락사고와 수전의 죽음 두 가지 일에서 재빨리 회복한 것에 대해 데이비드는 살면서 언제부턴가 낙천성의 방패를 갖추게 된 것 같다는 말로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키가 낙천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도 추측했다. 완전히 자랐을 때 그의 키는 188cm로 미국 남성 평균 키가 167.6cm였던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키였다. 무엇 때문에 생긴 낙천성이든 간에 데이비드의 친구들도 그의 낙천성의 방패에 대해 일에 차질이 생겨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성질에 대해 언급하곤 했다. 한 동료는 아무리 안 좋은 날에도 언제나 노래를 흥얼거리며 회랑을 거니는 데이비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나는 이미 지나간 불운에 대해서는 절대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데이비드는 설명한다. 그의 어조에서 어깨를 으쓱하는 느낌이 배어난다.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띠에 과학적 발견의 표시를 수백 개나 새겨 넣은 이 쾌활하고 혈기왕성한 거구 데이비스타 조던에 관한 이야기가 캘리포니아의 한 부유한 부부의 귀에 들어갔다. 이 부부의 이름은 릴런드 스탠퍼드와 제인 스탠퍼드로 1890년 어느 날 이 부부는 블루밍턴까지 몸소 찾아와 자신들이 펠러 엘토의 농지에 실험적으로 세운 작은 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데이비드는 그 제안에 따르는 넉넉한 봉급, 눈부신 기후, 태평양의 기름진 보물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전망에 구미가 당겼다. 그를 주저하게 만든 유일한 요소는 스탠퍼드 부부였다. 릴런드 스탠퍼드는 악덕 자본가로 널리 알려진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다. 그의 아내 제이는 정규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으며 죽은 아들과 만나려고 영매들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도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자신보다 열등해 보이는 일개 시민의 변덕에 놀아나는 놈팡이나 놀이개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 봉급에 그 날씨라면 결국 그는 1891년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나이 갓 40살이 되었을 때다. 일단 펠러 엘토에 도착하자 스탠퍼드 부부가 수상하게 벌어들인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데이비드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몬터레이 반도 끄트머리의 홉킨스 해변 연구소라는 화려한 해양 연구시설을 새로 만들었다. 아가시의 페니키스 여름 캠프를 모델로 하여 직접 관찰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곳이었다. 거기에는 벽보다도 창이 더 많았고 파이프를 통해 바다를 곧바로 교실로 끌어들였다. 그는 자기 친구들과 예전 제자들 한 무리를 채용해 스탠퍼드의 과학부를 채웠다. 총명한 청년이었던 찰리 길버트는 훌륭한 분류학자가 되어 있었고 데이비드는 그를 인디애나에서 데려와 동물학 과장으로 임명했다. 데이비드는 또한 인디애나에 있던 자신의 다량의 어류 컬렉션도 실어왔고 기차가 눈 덮인 산들 사이로 달리는 동안 달그락거리는 유리 단지들 안에서 물고기의 눈알들이 굴러다녔다. 그것들이 도착하자 스탠퍼드 캠퍼스에서 가장 위압적인 건물 하나를 그 물고기들을 보관할 장소로 정했다. 사암으로 된 견고하고 거대한 건물로 전면에 줄지어 늘어선 아치들과 활기찬 색깔의 진흙기와를 얹은 내연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외부 전면의 주 출입구 위에는 대리석으로 된 조각상이 하나 있었다. 덥수룩하게 구렛나룻을 기르고 몸통이 술통처럼 크고 둥글며 손에는 책 한 권을 쥐고 있는 유명한 박물학자의 조각상. 누군지 짐작이 가시는지?
당연히 루이 아가씨다. 이 조각상을 세우는 건 사실 스탠퍼드 부부의 아이디어였지만 그들은 교육자로서 아가씨를 오랫동안 존경해왔다. 데이비드도 매우 기뻐했다. 그 조각상의 제작을 의뢰하던 당시 아가씨의 이미지가 순수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사실도 데이비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다. 아가씨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점에 이는 과학적으로 바보라는 표시였다. 자연에 미개가 있다는 믿음을 동력으로 과학사에서 가장 큰 혐오를 담고 있고 가장 파괴적인 오류 중 하나를 주창했다. 아가씨는 죽는 날까지 미국에서 다원 발생설, 각 인종들은 서로 다른 종이며 특히 흑인은 인류보다 낮은 종이라는 믿음을 가장 극렬히 옹호한 이들 중 하나였다. 그는 폭넓은 대상들을 향해 이 주제에 관해 강연을 하고 다녔다. 예를 들어 남북 전쟁 당시 링컨 행정부가 조언을 구했을 때는 만약 흑인을 해방시키더라도 백인과는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이므로 백인들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척도들과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등급을 거론하며 흑인들이 생물학적으로 문명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잘못은 아니며 그냥 본성상 너무 아이들 같고 관능적이며 놀기를 좋아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성스러운 생명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칸에 자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 중 어느 것도 데이비드의 마음에는 걸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자신의 과학관 입구에 아가씨의 조각상을 올리는 일에 환호했다. 그는 아가씨가 다윈을 거부한 것을 용서했으며 그 이유는 아가씨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정당화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정신이 어떤 인간들은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에 오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형 루퍼스를 따라 공공연히 자신을 노예제 폐지론자로 밝혀왔고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그런 생각이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라 여겼는지도 모른다. 데이비드와 제시는 과학관 건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돌집으로 이사했고 그곳을 은신처라는 뜻의 스페인어 에스콘디테라고 불렀다. 그 집은 유칼립투스 나무가 빽빽한 숲을 이룬 아래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소나무와 박하에 반짝반짝 맺힌 연못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사적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거기에 무화과나무와 레몬나무, 피라칸타 관목, 선인장, 사과나무, 양귀비, 호박과 다양한 열대의 꽃들을 섞어 심었다. 이것들이 자라 결국에는 매우 복잡하고 조화롭지는 않아도 기분 좋은 정글이 되어주었고 거기에는 지구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온 표본들이 갖춰져 있었다. 그는 또 밥이라는 이름의 원숭이 한 마리와 앵무새 2마리, 하나는 스페인어로 다른 하나는 라틴어로 말했다. 야옹야옹 울어대는 새끼 고양이 한 무리, 목살이 늘어진 그레이트 데인 개 한 마리를 들였다. 데이비드에 따르면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침착한 상태에서 고삐를 다룰 수 있을 때면 원숭이가 개를 마치 말처럼 타고 돌아다녔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비드와 제시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그들의 사이키델릭한 동물 무리에 2명의 인간 아이도 추가됐다. 바로 나이트와 바바라였다. 데이비드는 바바라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제시의 흑요석 같은 눈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 바바라를 데이비드는 자신의 검은 눈의 청교도라고 불렀고 시를 읽듯 나에게 오너라 와서 진실을 말해주렴. 그 검은 눈이 어디서부터 내게 왔는지 하고 질문하곤 했다. 바바라가 자랄수록 데이비드는 바바라 역시 분류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둘은 분류할 벌레나 새나 꽃들을 찾아 캠퍼스를 오랫동안 산책하곤 했다. 바바라가 겨우 7살이던 어느 날 검은 새 한 마리를 가리키더니 자발적으로 여새라고 분류했다. 데이비드는 이를 분류학의 기술에는 분명 유전적 요소가 있다는 증거로 보고 미래의 과학자인 제자들에게 분류학적 정신의 유전적 특징에 관해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책꽂이에 꽂힌 그 모든 분류학 책들에는 신경 쓰지 마라. 분류학에 대한 관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얻은 가장 빠른 방법임이 관찰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으니.
데이비드는 회고록에서 모든 자식들 가운데 특히 바바라를 가장 상냥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어여쁘고 가장 사랑스럽다고 함으로써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편애라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스탠퍼드 대학에 와서 경제적 제약이 없어지자 데이비드는 꿈에서만 그려볼 수 있었던 장소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지도로 그려보기만 했던 장소들로 어류, 수집, 원정을 떠났다. 그는 사모아로 갔고 러시아로, 쿠바로, 하와이로, 알바니아, 일본, 한국, 멕시코, 스위스, 그리스, 그리고 그 너머까지 갔다. 그의 회고록에서 이 시기를 다루는 소제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나는 바닥에 도달했다. 나는 루아우에 참석했다. 느낌표는 내가 강조하느라 붙인 것이지만 이야기에서 이미 강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일본인의 유머, 달축제, 어느 배에서 떨어진 방울뱀, 다시 파고파고로 상어들, 그리고 상어들, 오르막길에 대고 퍼붓는 욕, 뉘우치는 부인, 갈취 등. 만약 당신이 한 남자의 나날들 2권에서 제시 그리핀을 만나다 라는 부분을 펼쳐봤다면 실제로 그 사모아 여행에서 제시가 만난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독수리 머리의 사자가 아니라 커다란 박쥐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는 그 박쥐를 자신만만한 어투로 날아다니는 여우라고 잘못 동정했다. 이 시기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중산모를 쓰고 노 젓는 배에 여럿이 올라타 있거나 해변에 끌어올린 고래 앞, 난파선 앞, 고산 절벽 앞에서 가슴을 부풀리고 서 있는 시끄러운 남자들의 무리가 보인다. 또 날치,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고래들, 분출하는 화산 등의 사진도 있다. 그들이 마터 호른산을 오를 때 찰리 길버트가 굴러 떨어지는 바위에 습격당한 가슴 졸이는 이야기도 담겨 있다. 찰리는 살아남았지만 그야말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가이드가 산 밑까지 부축하고 내려가야 했다. 이 사건은 데이비드가 평생 동안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한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였다. 데이비드와 그 무리는 새로운 곳들을 탐험하는 동안 이상한 물고기들, 대리석 무늬의 장어와 전기 가오리, 새알고기, 호박돔, 색, 비늘치, 해마, 귀상어, 가자미를 커다란 통에 가득 채웠고 그것들을 피클처럼 에탄올에 담갔다. 그들은 이름 짓는 창의력도 점점 발달했다. 못생긴 물고기의 이름은 적들의 이름을 따서 짓고 예쁜 물고기의 이름은 친구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자기네 대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하와이 연안에서 건져 올린 작은 불꽃처럼 생긴 물고기는 조던의 실용치라는 뜻의 시르힐라 브루스 요르다니라는 이름을 얻었다. 조던의 통돔도, 조던의 찬바리도, 조던의 서대도 있었다. 루시아누스 요르다니, 믹테로페르카 요르다니, 에옵세타 요르다니 등 이런 게 1000가지 가까이 되었다. 기나긴 인간의 역사에서 오직 데이비드와 그 무리만이 찾아낼 수 있었던 1000가지의 새로운 종들. 데이비드의 꿈과 같은 인생을 가로막은 유일한 존재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든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비드가 학장이 된 지 겨우 1년이 지났을 때 릴런드 스탠퍼드가 사망하고 그 모든 일이 제인의 손에 넘겨졌다. 알고 보니 제인은 허세 넘치는 이 어류 수집가의 그리 대단한 팬은 아니었다. 제인은 데이비드가 물고기에 쏟아붓는 엄청난 시간과 돈에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스탠퍼드 대학이 다른 방향으로 더 확장되기를 원했다. 이를테면 강신론에 대한 과학적 연구 같은 쪽으로 말이다. 대기 중에는 X선들이 있고 당신은 X선과 전자와 방사능이 발견되고 있던 19세기 말이었다. 제인은 이런 기술들이 망자들과 접촉하는 일에 돌파구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다. 데이비드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 여겼다. 그가 좋아하는 여가 활동 중 하나가 영매들의 거짓됨을 폭로하는 것이었고 단지 그 사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교령회에 종종 참석했으며 영매들의 가짜 수염, 감춰둔 철사, 자서, 뿔피리, 풍선가스를 비롯한 장치들이 그 눈속임 공연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제인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일은 결코 없을 터였다. 대신 데이비드는 그러한 영매수를 믿는 이들을 질책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글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원자의 영혼이나
아스트랄계에 있는 망령들을 발견했다는 사기꾼에 관한 풍자적인 글들을 사이언스와 파퓰러 사이언스에 기고했다. 심지어 그 분야를 지칭하는 사이어소피, 사이비지시이라는 명칭까지 만들어냈다. 과학과 철학의 유감스러운 결합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이언스에 발표한 글에서 이렇게 일격을 날렸다. 사이어소피에는 정밀함의 도구들과 논리, 수학, 망원경과 현미경, 외과용 메스가 필요 없다. 인생은 짧고 인류는 빠른 수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유감을 품은 상대는 손쉬운 표적들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손쉬운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허술한 사고, 진실이 아니란 걸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을 믿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고통을 초래한다고 그는 썼다. 바꿔 말하면 헛된 희망을 품는 뇌, 그러한 상상에 비하게 취약한 뇌가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인 스탠퍼드가 그 논문들을 하나라도 읽었는지, 그 글들이 우연히 제인의 책상 위에 올라간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분풀이를 해서 데이비드의 마음이 좀 풀렸는지는 확실치 않다. 어느 경우든 데이비드는 검은 빅토리아풍 드레스에 꽃을 얹은 모자를 쓰고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제인의 실루엣을 보기만 해도 못마땅했을 것이다. 제인은 데이비드와 마주칠 때마다 그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불만들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의 채용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족벌주의를 펼친다고 비난했다. 제인은 과학 분야 학과들을 채운 데이비드의 사람들을 그의 애완동물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모욕, 그의 목줄을 획 잡아당겨 고통을 주는 악력이 있는 한편 언제나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물고기가 주는 위안도 있었다. 데이비드는 드넓은 물의 세계가 무한한 위안을, 그 어떤 술이나 약보다 훨씬 더 나은 위안을 준다고 확신했다. 이 우주에서 아직은 미지의 한 조각에 불과한 새로운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나가고 새로운 이름을 하나씩 붙일 때마다 믿을 수 없는 도취적인 감정이 몰려왔다. 혀에 닿는 그 달콤한 꿀, 전능함에 대한 환상, 그 사랑스러운 질서의 감각, 이름이란 얼마나 좋은 위안인가.